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떤 기술로 이곳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남극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연구하는 극지연구소팀이 1000년 만에 가장 큰 폭발이었다라고도 평가받는 지난해 있었던 통가 화산 폭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탐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왜 극지연구소에서 통가 화산 폭발을 연구한 걸까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승현 국지연구소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극지연구소라고 하면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고 남극하고 북극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하는 데입니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남극은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네. 펭귄도 좋아하시고 이러는데 정작 극지연구소라 그러면은 거기가 뭐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네. 좀 큰 대조가 되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남극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남극에서 남극도 어떤 자연이니까요. 거기는 좀 혹독한 환경이긴 하지만 자연 환경들을 굉장히 과학적 연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 기지만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세종 기지에도 남극에 장보고 기지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네,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예, 네. 세종 기지라는 기지는 이제 1988년도에 이제 처음 문을 열었고 장보고 기지는 2014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네. 그 장보고 기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을에다 지은 기지여서 더 큰 기지라고 볼 수 있고 두 기지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극지연구소에서 그 두 기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좀 개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건지 남극에서요. 그 예. 혹독한 환경을 왜 연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남극이라는 곳 자체가 네. 굉장히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극한지다 보니까 보통 양 끝을 연구를 하다면은 네.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네. 저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뭐 거기 과거의 지구 과거 역사들도 많이 보존이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잘 관찰되지 않은 생물도 생물이 많지는 않죠. 네. 남극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지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극이라는 곳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국제간의 협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허용되어 있는 거는 이제 주로 과학적인 연구고 기지 관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이 25년 동안 남극을 가셨다고 들었는데 몇 번이나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네. 25번은 이제 뭐 남극이 아닌 다른 거에 다 포괄돼서 말낸 것 같고요. 글쎄요, 뭐 한 6, 7번 갔나 모르겠네요. 아, 그 예. 정도 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일단? 가는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세종기지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지 가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나서 칠레로 이제 가서 그러니까 산티아고라는 데를 간 다음에 또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푼타아레나스라는 데를 가서 네. 거기서 남극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든지 네. 배를 타야 되는데 보통 푼타아레나스만 가는데도 전혀 쉬지 않고 이틀이 걸리거든요. 또 남극 들어가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딱 며칠 걸린다는 말씀은 모든 게 잘 맞아 들어갔다. 네. 그럼 뭐 3일에서 4일, 5일. 가는 데만요? 그렇죠. 한 번 가면 얼마나 머물다가 나오시는 거세요? 근데 그건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뭐 짧게 머무르긴 하지만 보통 최소 한 달 정도는 계시다고 보면 뭐 힘들게 갔으니까 네. 좀 많은 걸 하고 와야겠죠. 그 연구원님은 남극에서 어떤 파트를 맡아서 주로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주로 해양 지질, 해저 지질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남극이 이제 대륙이 있긴 하지만 또 바다로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바다 아래에도 제가 주로 한 건 해령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남극은 굉장히 차가운 대륙이긴 하지만 해령은 화산이에요. 화산을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 네. 그걸 주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바다 안을 주로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사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모르는 분야라서요. 아라운호 그러면 꼭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라운호 반드시 타야죠. 그렇죠. 그래야 바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라운호가 어떤 배이길래 예. 이걸 꼭 타야 되는 건지. 일단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 가지고는 장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수심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해수도 좀 측정을 해야 되고 시료 채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배야 되고 아라온이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게 그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해수의 여러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그리고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뭐 코어링이라든지 뭐 드레지라든지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 탐사를 할 수 있는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탐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쇄빙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반 얼음을- 조수선만 네. 되는 건데 남극은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이 네. 있고 또 환경이 또 훨씬 더 그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쇄빙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라오노에는 뭐 얼음을 깨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다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해저를 탐사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싣고 아라오노를 타고 가시는 건데 지난해 사실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 세계 최초로 극지연구소 연구팀이 그 화산 폭발을 연구하러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배가 아라오노였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아라오노를 타고 그 화산 폭발 지역인 톤가 지역을 가서 어떤 걸 연구를 하신 건가요? 일단은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비포 앤 애프터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포는 사실 몰랐긴 했지만 애프터를 이제 확인하게 간 거고, 근데 운 좋게도 그 화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탐사를 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비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랑 비교할 수 있는 그 화산 폭발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네, 그 톤가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섬이 하나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제 나뉘어지게 된 거죠. 한 군데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건가요? 연결되는 지점이? 예, 그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는 그러니까 두 개였습니다. 두 개. 네. 두 개였다가 2014년, 15년 그 시즌에 연말 시즌에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두 개의 섬이 연결돼가지고 네. 새로운 땅이 생긴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땅이 뭐 없어지냐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거기는 정말 땅이 새로 생긴 지역이에요. 그 2014년, 15년도에는 네. 두 개의 섬이 연결돼 있다가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1월달에 폭발이 일어나서 원래 연결돼 있던 다시 새로 연결된 것들이 다시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두 섬도 훨씬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네, 크기가 작아질 정도로 큰 폭발이 그렇죠. 일어났던 거. 그러면 이제 그 톤가 화산 폭발을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물어볼게요. 톤가 화산 폭발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왜 천년 만에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천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보통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피나투보 화산, 필리핀에 있었던 게 이제 그 20세기 최고의 폭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세기 이후, 현재 21세기니까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폭발이었고요. 또 독특한 점이 있다면 화산 폭발이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화산 네. 그 화산 분연이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역대급이었습니다. 보통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성층권까지 올라갔고 수증기 뭐 기둥 같은 거. 그렇죠. 수증기도 말씀하시는 그 많고 그리고 화산 폭발에도 올라가는 그 다양한 물질들 있잖아요. 그게 높이 올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이제 해일이 일어나는 거는 지진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화산 폭발에서 강력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톤가 같은 건 많은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태평양 건너 페루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그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해일 같은 경우에는 지진 이후에 보통은 일어나는데 이렇게 화산 폭발 이후에 해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태평양 연안의 많은 국가들에서 그 쓰나미 경보 올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해저 화산 폭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저 화산 폭발이라고 꼭 해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일이라는 것은 그 보통 우리가 그 파도라고 하면 보통 그 바람이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해일이라는 것은 아주 지하 깊은 네. 수심 깊은 곳에서 변동해가지고 그 해수면이 이제 위로 한번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게 그 파장이 전달돼서 연안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의 원인은 그 깊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산은 보통 위에서 이제 관찰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경우 지진이었는데 이 경우는 그 구조가 굉장히 독특했던 거죠. 뭐 네. 심해에서 그 깊은 곳에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만큼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해저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게 꼭 해일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 퉁가 화산 폭발이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높이 상층권까지 여러 물질들이 솟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일어났다고 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는 그 지형 변화 결과를 보면요. 그 원래는 수심이 한 200m 정도 됐었거든요. 평균 수심이.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00m 네.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00m 이상이 더 깊이 파인 거죠. 폭발로 인해서요? 예, 파인 네. 거죠. 그러니까 700m 정도면 어느 정도 깊은 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화산 물질들이 그냥 올라간 거고 그 과정에 의해서 아마 그 해일이 일어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보통 화산이라는 건 뭐 상상하시다시피 이게 원뿔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벽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그 칼데라 파여 있는 그런 구조인데 보통 그 가장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벽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통과 화산 그 현장 가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는 아마 여기도 그 벽이 무너져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했는데 가보니까 벽이 견고하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화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 화산을 상상을 하고 요 벽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쪽 벽이 무너지는 거죠. 네. 많은 경우 화산 메커니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큰 폭발 같은 게 보통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그 압력을 낮춰서 이제 폭발을 유도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했는데 그냥 그 벽은 완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벽이 살아 있었다고요? 해저에?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말씀드린 수심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지형 조사를 해보니까 모양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라운호를 타고 그 장비가 실려 있는 앞서 말씀하신 아라운호를 타고 그 화산 폭발 그 수심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뭐 카메라를 보낸다던가 어떤 장비들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네, 실제 들어갔다 왔습니다. 안 위험한가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그 중요한 결과니까 들어가지 않고서 뭐든지 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뭐 밖에서 그거를 해봤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핵심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 수심 조사 같은 경우는 음파를 사용을 하거든요. 음파를 사용해가지고 음파가 이제 바다 그 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빨리 돌아오면 수심이 얕은 거고 천천히 돌아오면 네.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뭐 하나하나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씀드렸던 그 아라온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음파를 보내가지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해가지고 그거를 해주는 그 다중빔이라는 그 수심 측정 장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용을 했고, 그냥 문제는 이제 아라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배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통가화산 같은 건 수심이 2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200m라고 해도 그 더 얕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아라온 같은 배가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정도 작은 좀 이렇게 수심이 얕았었고, 그리고 폭발 이후의 진영은 모르잖아요. 네. 얕아져서 깊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라온으로 들어가는 참 위험 부담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초기 조사를 위해 가지고 아라온에다가 작은 배를 싣고 가서 거기다가 수심 측정 장치를 달아서 초기 조사를 한 다음에 수심이 충분히 깊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라온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지형도를 만들었습니다. 아, 작은 배를 먼저 타고 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떠 계시던 지역 아래가 바로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곳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라운호를 다시 그 끌고 들어가서 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예. 그러면 그 칼데라 3D 지형도라고 하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 음파를 이용해서 지형도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음파를 통해 가지고 음파가 이제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음파겠죠. 네. 모으면 이제 그거를 점을 찍어 보면 얘는 빨리 온 거, 얘는 늦게 온 거 하다 보면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 모양을 이제 잘 그 도시를 해보면 아 화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중 빔이라고 하는 그 음파 측정 장치 아라운호에 그 실려 있는 그 장치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은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라운호 하나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다중빔이라는 장치는 워낙 그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 아라온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에 그 해양조선이 여러 대가 있거든요. 그
그 이사부라는 배도 네. 있고 하는데 그 배에도 다 있습니다. 아, 다 있는 거군요. 예, 해외에도 뭐 모든 배 있다고 근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그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네. 그 쉽게 사용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갖춘 탐사선이라면은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이 아라운호를 타고 들어가서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중 빔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서 칼데라 3D 지형도를 만드셨고, 또 사실 화산 폭발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죽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당연히 동식물도 살기 어려울 거고요. 바닷속은 어떻던가요? 예, 바닷속은 일단은 그 수심 그 지형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네. 그 뭐 모양만 아니까. 근데 거기다 그 코아라는 장비를 내려가지고 그 퇴적물을 이제 채취를 해봤더니 다 화산재로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강력한 폭발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화산재로만 덮여 있었어요. 덮여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굉장히 그 두께가 두껍다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영향의 범위도 거의 한 그 수백 킬로 밖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아까 화산이 있고 화산 이제 칼데라는 음폭파인 주변에 네. 주변에 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벽 위에 저희들이 그 카메라를 내려보니까 생물들이 많이 그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했던 게 1월 중순에 폭발했었고 저희 네. 4월 중순에 방문을 했으니까 거의 한 석 달 만에 네. 이제 거기를 간 건데 정말 그렇게 강력한 폭발했는데 불구하고 생물형체들이 이제 돌아와 있다는 걸 확인해서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되게 신기한 지점이네요. 그 주변이 다 이제 먹을거리가 있고 그래야 그 생명체들도 올 수 있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쇠빙선을 타고 들어가셔서 그 연구를 하시고 돌아오신 지 이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그 지금까지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 원인이라든가 화산 폭발의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계속 그때 얻은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완성을 해서 이제 저희들 투과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해석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들을 이제 저희가 발견한 것들은 초기에 그 수심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중요한 특성이 그 벽이 살아 있었다는 거. 보통 총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총신이 이게 길고 좁으면 총알이 멀리 나갔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산 그 폭발물들이 높이 올라간 거는 그 총신같이 그 벽이 이제 그 역할을 작용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강력한 폭발의 원인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쭉 관찰해 보니까 그 해수들이 이제 처음 작용해 그 처음에는 이제 마그마하고 만나고 있지 않다가 그 마그마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강력한 그 트리거 장치를 일으켜가지고 네. 이제 폭발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이제 그거를 그냥 이걸 만약 폭탄이 있다고 했을 때 네. 폭탄을 이런 컵에 딱 넣었을 때 이게 그냥 모든 사방으로 퍼져버리면은 그 힘이 분산되니까 그래 되는데 이 벽이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힘이 이제 모아서 나가게 되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더 네. 강력하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벽이 굉장히 견고했고 깊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신 거고 예. 좀 앞으로 이제 논문을 통해서 연구 결과들을 좀 내실 예정인 거군요. 그렇죠. 예. 저희 일반 시청자들과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이런 그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 생각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통가 화산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 화산 중에 하나고요. 그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화산들이 있고요. 그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화산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언제 폭발할지는 모르고 그 다양한 형태로 폭발하겠지만 아마 뭐 더 약한 화산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강한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계속 폭발이 있을 거라는 거는 그 통계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전 세계 바닷속에 해저 화산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뭐 수천 개, 뭐 제가 세알아 보진 않았는데 네. 수천 개 이상의 화산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네. 있고요.
수천 개 이상의 화산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네. 그 화산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화산하면 이게 막 그 강에 폭발하는 그런 화산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다 전체가 화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어떤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지구의 70%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바다 아래 가보면 바다는 전부 다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중앙해령을 연구한다고 네. 했었잖아요. 중앙해령이 바로 화산인데 네. 그 중앙해령이 이제 지구에서 가장 큰 구조물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지구 그 적도를 한 2번 정도 이제 감을 정도로 이제 그런 띠 같은 모양인데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다 화산인 거죠. 그 화산을 통해 가지고 바다 전체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다 전체가 다 화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앙해령이라는 곳은 네. 거기는 계속 그 조금씩 그 화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화산은 우리가 아는 화산보다도 네. 중앙해령 같은 굉장히 그 대규모의 화산이 네. 천천히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계속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인 변화를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바다가 이제 변화무쌍한 이유가 중앙해령 때문이다. 변화무쌍이라기보다도 바다의 기본적인 걸 유지시켜주고 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앞서서 그 남극에 한 6, 7차례 다녀오셨고 그리고 중앙해령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구가 우리의 이제 삶의 터전이고 하는 건데 지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지구라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화산이라는 것, 이제 화산의 예를 든다면 굉장히 그 지구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만큼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깊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남극이라는 곳이 뭐 워낙 뭐 기후라든지 뭐 생물이라든지 뭐 그 해양 환경이라든지 뭐 그 지구랑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연구할 거리는 풍부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지구 환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구 환경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안에는 사실은 그 모르기 때문에 좀 무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좀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덜 공포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아야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꼭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지 무슨 공포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남극에서 열심히 한 그 평균적으로 10명 넘는 그 대원분들이라고 하나요? 가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8명이고요. 18명. 세종기지 18명, 그 장보기 18명 하니까 네. 그 18명이라는 숫자는 그 남극에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은 매년 숫자가 달라지긴 하지만 매년 수백 명의 그 연구원들이 가서 그 탐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에서 잘하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연구 분야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어떤 분야를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저희 극정때 일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다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 잘한다. 예. 그러면 제가 그 극지연구소 홍보 영상을 보니까 기후변화의 감시자다라는 타이틀을 붙이셨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에서 기후변화의 감시자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그 기후 변화를 이제 체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빙하의 붕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져올 수 있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장 그 근접해서 그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그곳이 바로 남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남극을 연구하시고 또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 가서 그 수심을 측정하고 왜 일어났는지 화산 폭발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는지를 좀 연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알고 있으면 자연재해 공포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연구들을 좀 해주셔서 저희를 조금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